그러니 제발 그만둬요. 오 아저씨,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애원과 경고가 뒤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옷장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8살의 윤서진은 숨을 죽였다. 엄마와의 숨바꼭질. 아이는 엄마의 커다란 옷장 안에 숨어. 술래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의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실크 옷가지에 둘러싸여 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분위기에 아이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상대는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오재혁 아저씨였다. 늘 서진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님은 이제 없어. 그리고 당신 남편이었던 그 무능한 인간이 남긴 건 이제 전부 내 차지가 될 거니까. 미쳤군요. 당신이 어떻게. 날카로운 비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마찰음이 이어졌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본능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 서진은 옷장 문틈에 눈을 바싹 갖다 댔다. 희미한 거실 불빛 아래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하얀 원피스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의 구두가 보였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악어 가죽 구두. 서진의 뇌리에 그 구두의 이미지가 낙인처럼 새겨졌다.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보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처리했다. 이제 골칫거리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벌레를 치운 사람처럼 지독할 정도로 냉정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악어 가죽 구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서진은 옷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 뿐이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밤이었다. 그 피비린 나에 나는 밤의 기억 속에서 아이는 조용한 맹세를 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악어 가죽 구두의 주인을 찾아내 엄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안겨주리라는 소리 없는 맹세를. 20년 후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유독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대한그룹의 본사 타워. 한 여자가 길 건너편에서 그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진, 28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값비싼 명품 대신 몸에 잘 맞지만 스크럼한 검은색 슬랙스와 하얀 블라우스 차림.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해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다. 마치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로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평범하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차가운 불꽃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대한그룹. 20년 전 오재혁이 그녀의 아버지가 일군 작은 건설사를 헐값에 집어삼킨 후 그 피해 대가로 세운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국의 주인은 여전히 오재혁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바로 그 남자. 서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20년 전 그날 밤의 피비린내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검은 악어 가죽 구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복수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녀가 발을 내딛자 쌩쌩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도로를 완벽하게 통제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이한 광경과 그 중심에 선 평범한 여자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진은 마침내 대한그룹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다.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지난 20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자굴의 입구와도 같은 그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대리석 기둥, 그리고 중앙벽에 새겨진 거대한 대한 다시앤의 로고는 방문하는 모든 일을 압도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고 방문객들은 소파에 앉아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윤서진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문객용 소파 한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경제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신문의 활자를 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20년 만에 다시 밟은 이 공간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던 옛 사무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오재혁의 탐욕과 냉혹함만이 대리석 바닥 아래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요란한 소음이 들이닥쳤다. 화려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을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걸음걸이. 주변 사람들을 벌레 보듯 훑는 경멸적인 시선. 그는 대한그룹의 황태자이자 오재혁의 유일한 아들인 오민석 상무였다.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다. 오민석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보안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사건은 바로 그 보안 게이트에서 일어났다. 게이트를 지키고 있던 나이 지긋한 보안 요원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셨습니까? 상무님. 하지만 그 순간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게이트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단순한 기계 오작동인 듯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게이트를 수동으로 열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기계에 잠시 문제가... 야! 오민석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그의 걸음이 멈추자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라오 보안 요원을 쏘아보았다. 네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닙니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안 요원은 허리가 끊어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 들어오는데 저딴 고물 기계 따위가 감히 나를 막아. 그리고 넌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 내 놈은 눈이 장식이냐. 오민석의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동작도 굼떠졌나. 이런 늙은이를 경비랍시고 앉혀놓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관둬. 아니, 관두는 걸로 안 끝나. 너희 보안업체
오늘부로 대한그룹과의 계약은 끝난 줄 알아. 그는 자신의 작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의 하청업체의 운명을 아무렇지 않게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에게는 당연한 권리였다. 신문을 읽던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오민석의 모습이 들어왔다. 2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철없이 뛰어놀던 어린아이. 이제는 아버지의 악랄함과 오만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저 모습이야말로 오재혁이 피로 세운 제국의 실체였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고통 위에서 군림하는 것. 서진은 오민석의 얼굴 너머로 20년 전 그날 밤의 악마 오재혁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악어 가죽 구두를 신고 서늘한 목소리로 처리했다고 말하던 남자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의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릴 뿐이다. 서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복수하러 왔다. 단순히 오재혁 한 사람의 목을 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세운 이 썩어빠진 제국 전체를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 어리석은 황태자가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다. 노부안요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오민석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소리 없이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로비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20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자의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다. 거기, 경호팀, 저 늙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오민석의 광기 어린 외침에 그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 중 한 명이 노보안 요원을 향해 움직이려던 순간이었다. 그만하시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가르고 날아와 정확히 오민석의 귀에 꽂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방문객용 소파에 앉아있던 존재감 없던 그 여자. 윤서진이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민석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이 거대한 성에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위아래로 윤서진을 훑어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아는 명품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싸구려 옷, 싸구려 구두, 싸구려 가방. 그의 세상에서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의미했다. 뭐야, 네온. 오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야, 여긴 아무나 막 들어오는 곳이냐. 어디 청소부라도 뽑는 줄 알고 찾아온 건가. 그의 모욕적인 말에 몇몇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윤서진은 그의 인신공격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노보안 요원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오민석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도 같았다. 이분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계 오작동은 이분의 책임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법률 용어처럼 논리 정연했다. 오민석 상무님의 지금 행동은
명백한 갑질이자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갑질. 업무방해. 오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저런 행색을 한 계집애가 자신에게 법과 규칙을 들먹이며 훈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뭐라고 갑질도 같은 싸구려 계집애가 감히 나한테 사업을 가르쳐. 그가 성큼성큼 서진에게 다가섰다.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그는 서진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향수 냄새와 함께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네가 뭘 알아? 네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인생은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오민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자신의 권위와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말할 땐 대답해. 결국 그가 손을 뻗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탁! 그의 손길은 거칠고 난폭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노 보안 요원이 아가씨 하며 말리려 했지만 오민석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밀려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오민석의 손이 닿았던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묻은 것처럼.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20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무자비한 살기였다.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와 눈이 마주친 오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손. 당장 치우는 게 좋을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하지만 섬뜩한 경고. 로비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그 손 당장 치우는 게 좋을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윤서진의 마지막 경고에 오민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만함이 분노로 바뀌어 폭발하고 있었다. 아이 미친년이. 그는 서진의 어깨를 밀었던 손을 거두는 대신 손바닥을 활짝 펴 그녀의 뺨을 향해 휘둘렀다.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한 대가로 이 버릇없는 계집애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겨주리라.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서진의 뺨에 닿지 못했다. 누군가 마치 강철 집게 같은 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허공에 멈춰 세운 것이다. 오민석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의 손목을 잡은 남자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말끔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오민석과 서진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겨 나왔다. 그의 뒤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분위기의 남녀 대여섯 명이 로비 안으로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로비의 혼란스럽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고 전문적인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손목을 잡힌 오민석이 고통과 분노로 몸부림쳤다. 이 새끼는 또 뭐야 이거 안 놔. 하지만 남자는 오민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윤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혔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에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오민석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저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남자는 그제야 오민석의 손목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무리 중 한 명이었던 단정한 차림의 여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먼저 서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에 오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평범한 명함이 아니었다. 최고급 용지에 은박으로 새겨진 로고, 미니멀하지만 절대적인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오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글로벌 파트너스, 아우라 글로벌 파트너스, 윤서진, 총괄대표 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 아우라. 오민석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름. 공격적인 자금력으로 부실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던 정체불명의 글로벌 사모펀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월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냉혹한 천재가 이끌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런데 그 아우라의 대표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고 오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딩! 로비 전체에 맑은 차인벨 소리가 울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주가와 홍보 영상을 보여주던 벽면의 초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곳에 차갑고 무자비한 문장들이 나타났다. 긴급 공시, 아우라 글로벌 파트너스, 대한그룹 최대 주주 등극 아우라 측, 대한그룹 이사회에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로비는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이어 터져나온 거대한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스크린과 윤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 보안요원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호하려던 저 젊은 여성이 이 거대한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민석의 얼굴은 분노의 붉은색에서 충격의 하얀색으로, 그리고 이제는 공포의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통째로 꺼져버리는 듯한 절망감.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방금 전 명함을 건넸던 여비서에게서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오민석이 만졌던 자신의 어깨를 마치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 우아하게 닦아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뜨렸다. 그것은 오민석의 존재 자체를 쓰레기 취급하는 지독하고 완벽한 경멸의 표시였다. 가웨비세요. 니지 대표님, 회의실로 가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아주 많으니 서진은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주위에 포진하여 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건물의 방문객이 아니었다. 이곳을 심판하고 정화하기 위해 돌아온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오민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로비 한가운데 자신의 가족이 세운 왕국의 몰락을 알리는 공시가 번쩍이는 스크린 아래 오민석은 아우라의 명함을 든 채 만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가장 공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윤서진이 차갑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오민석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던 충격과 공포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거기서 이 미친년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성을 잃은 맹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최대 주주 경영권 교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어야만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피로 세운 이 왕국이 고작 저런 계집의 하나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진이 닦아내고 버린 손수건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감히 나를 능멸해. 그는 자신의 경호원 2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연 잡아 당장 끌고 와. 경호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 역시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민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진의 앞을 막아서기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오민석 자신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서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무릎 꿇리고 자신의 발 아래에서 빌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것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이제 완벽한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인간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가장 무자비한 예술이었다. 서진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오른쪽의 경호원이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서진의 팔을 제압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진의 몸에 닿기도 전에 서진은 마치 춤을 추추듯 한 바퀴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볍게 내리쳤다. 뚝! 날카롭고 불길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경호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팔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왼쪽의 경호원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지만 멈추지 않고 주먹을 날렸다. 서진은 고개만 살짝 기울여 그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어 그의 명치에 손가락 2개를 정확히 찔러 넣었다. 경호원은 숨이 막힌다는 듯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던 오민석이었다. 그는 2명의 전문 경호원이 종이장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못했다. 이미 그의 몸은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바로 앞까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민석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려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마치 뱀처럼 오민석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의 몸무게를 역이용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공! 오민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충격으로
잠시 숨을 쉬지 못하는 그의 위로 서진이 올라탔다. 그녀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찍어 눌러 완벽하게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네 목뼈가 부러질 테니. 서진의 목소리는 그의 귓가의 얼음처럼 차갑게 속삭여졌다. 그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통제력과 냉혹한 경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오민석은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등에 가해지는 압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그 힘의 중심이 정확히 자신의 척추급소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 로비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 앞에서 군림하던 황태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한 명의 여성에게 벌레처럼 짓밟혀 있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서진의 팀원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주변을 통제하며 그 누구도 이 신성한 의식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윤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오민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아직도 모르겠어. 서진이 나직이 말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피 위에서 훔쳐낸 것일 뿐.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그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놓을 거야. 그녀의 말은 오민석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절망과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의 왕국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끝장나 버렸다. 바닥에 엎어진 오만함과 그 위를 덮은 차가운 침묵. 대항그룹 로비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윤서진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20년간 준비해온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매끈한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특수 제작된 보안폰이었다. 그녀는 단축키 하나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다.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점심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상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를 끊었다. 그 전화 한 통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스위치였다. 가장 먼저 로비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새로운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했다. 기존의 대항그룹 보안팀과는 복장과 분위기부터 달랐다. 그들은 아우라의 자회사 소속 보안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미리 계획된 대로 로비의 주요 통로를 신속하게 통제하고 쓰러져 있는 오민석과 경호원들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기존 대항그룹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식간에 자신들의 일터가 점령당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곧이어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와 날카로운 눈빛의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곧장 윤서진의 비서인 최 비서에게로 향했다. 최 비서는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요청하신 대로 방금 전 일어난 폭행 사건의 모든 각도,
CCTV 영상, 원본 파일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윤서진은 오민석이 폭력을 행사할 것까지 모두 예측하고 법적인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것이다. 형사들은 영상을 확인한 뒤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오민석에게 다가갔다. 한 형사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민석 씨, 폭행 및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제야 정신이 든 오민석이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이거에나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긴 대한그룹이고 난 오민석이야. 우리 아버지가 오재혁 회장님이라고. 그의 외침은 그러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형사는 그의 귀에 대고 경멸적으로 속삭였다.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아주 잘 알지. 그래서 온 거니까. 오민석은 결국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철저했으며 공개적이었다. 그 시각 대한그룹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오재혁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값비싼 보이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그가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재혁은 자신의 평온한 시간을 방해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며 천천히 돌아보았다. 무슨 소란이냐? 주식이, 우리 그룹 주식이 갑자기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아우라라는 펀드에서 긴급 공시를. 비서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재혁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전화기들이 동시에 불을 뿜으며 울리기 시작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 홍보실장, 그룹의 모든 핵심 브레인들이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회장님 당했습니다. 아우라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리 지분을 40% 이상 확보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로비에서 상무님께서 경찰에 연행되고 계십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재앙과도 같은 보고에 오재혁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평온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 대표가 누구냐? 당장 알아내. 오재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조작하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회장님, 그 이름이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윤서진, 그 이름이 오재혁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20년 전 피비린내 나던 그날 밤 옷장 틈새로 자신을 바라보던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 작은 여자아이의 눈동자. 그는 아이를 살려두었다. 어차피 고아로 비참하게 살아가다 어디선가 죽으리라 생각했다. 완벽한 오산이었다. 오재혁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을 향해 날아온 복수의 칼날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아들이 탄 경찰차가 개미처럼 작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이 살려둔 그 작은 아이의 손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20년 만에 오재혁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입에서 독을 머금은 뱀처럼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SEO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민석의 체포와 대한그룹의 경영권 변동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하지만 윤서진에게
그것은 10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대한그룹 회장실 대신 아유라 한국지사 내부에 마련된 비밀 워름 월룸으로 출근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 서혜정 살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건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관련 인물 관계도, 그리고 중앙에는 오재혁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백 팀장님,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서진의 말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형사처럼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백도훈, 과거 경찰 내에서 독사라 불리던 전설적인 강력계 형사였지만 부패한 상부의 압력에 밀려 옷을 벗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다. 서진은 그를 삼고 초려하여 자신의 복수를 위한 칼날로 영입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20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백 팀장은 스크린에 낡은 경찰 조서 파일을 띄웠다. 공식적인 사인은 강도 살인, 외부 침입 흔적이 있고 귀금속 몇 점이 사라졌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의 족적이나 지문 감식은 엉망이었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동네 주변 CCTV 영상은 기술적 문제로 모두 유실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3주 만에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깔끔하죠. 그는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사진을 띄웠다. 최만식 당시에는 평범한 경사였지만 사건 종결 직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강남경찰서 서장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이었다. 오재혁의 개라는 거군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를 먼저 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꼬리만 잘릴 뿐이죠. 우리는 몸통. 오재혁을 직접 겨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거짓된 증거들을 모두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진의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가사 도움이었다. 그녀는 강도가 침입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몰아간 핵심 인물이었다. 서진의 팀은 수소문 끝에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낙향하여 외딴 시골 마을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진과 백 팀장은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수십 년이 흘러 허리가 굽은 노파가 된 그녀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서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가씨, 살아 계셨군요.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를 협박했던 게 오재혁. 맞죠? 노파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의 가족까지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녀의 아들이 앓고 있는 희귀병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노파는 서진의 진심 어린 설득 앞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네, 맞아요. 그날 밤 사모님 댁에 오재혁 사장이 찾아왔었어요.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고 그리고 얼마 뒤 오 사장 혼자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왔어요. 그는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도가 든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20년간 묻혀있던 첫 번째 진실이 노파의 눈물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왔다. 두 번째 목표는 유실되었다는 CCTV 영상이었다. 서진은 아우라의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실리콘밸리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당시 서울시 통합관제센터에 낡은 데이터 서버 원본을 통째로 사들여 수주일간의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손상되고 노이즈가 가득한 영상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복구된 것이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직후 서진의 집 골목을 빠져나가는 한 대의 검은색 세단,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차량 번호판 중 4개의 숫자가 식별 가능했다. 백 팀장은 경찰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그 번호가 20년 전 오재혁이 타고 다니던 차의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목표는 부패경찰 최만식이었다. 백 팀장은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최만식은 청렴한 경찰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들의 수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진의 자금 추적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최만식 아내의 차명 계좌들을 샅샅이 뒤져 20년 전 사건 종결 직후 출처불명의 거액의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돈의 시작점은 오재혁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였다. 워룸의 스크린, 오재혁의 얼굴을 중심으로 거짓 증언을 한 가사도우미,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CCTV 영상, 그리고 경찰과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하는 자금 흐름도가 새로운 선으로 연결되었다. 20년간 단단했던 거짓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스크린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주먹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재혁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모든 증거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증인도, 영상도, 자금 내역도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를 확실히 끝장내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다시 스크린 속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거의 다 왔어요. 엄마,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 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방역에 오재혁이라는 늙은 뱀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필사적인 방역이 곧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윤서진의 방역은 오재혁이라는 늙은 뱀의 꼬리를 밟은 격이었다. 20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제국이 이름도 없던 젊은 여자 하나의 손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 오재혁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감과 위기감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가에 가면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발톱을 드러낸 잔인하고 교활한 포식자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방역은 예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그가 수십 년간 검은 돈으로 관리해온 정관계 라인이 움직였다. 언론에는 갑자기 아우라라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아우라 한국지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항그룹을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움직임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체는 윤서진의 돈줄과 발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었다. 동시에 재계에도 압력이 가해졌다. 오재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아우라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일제히 손을 떼기 시작했다. 윤서진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심산이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워룸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악재들을 보고받으며 윤서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가 발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더러운 수를 쓰면 쓸수록 그의 약점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백도훈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오재혁은 이런 합법적인 방법만 쓰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분명히 20년 전과 똑같은 방법을 쓰려 하겠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날 밤 오재혁은 어둠의 세계에 속한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하수인을 쓰지 않았다. 뒷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유명한 최고의 암살팀이었다. 윤서진, 처리해. 전화기 너머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기계처럼 차가웠다. 이번에는 실수란 없다. 사고사로 위장해. 깨끗하게. 며칠 뒤 윤서진이 머물고 있는 아우라지사의 최고층 사무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핑! 소음기 달린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진의 사무실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저격수가 외부에서 그녀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유리는 뚫리지 않았다. 이 사무실은 처음부터 대통령 경호 수준의 방탄시설로 설계되어 있었다. 시잭됐건 서진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책상 밑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와 동시에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비상 전력이 들어오며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꽁꽁 복도 쪽에서 육중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암살팀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소리였다. 그들은 외부 저격이 실패하자 곧바로 내부 침투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서진은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배운 것은 경영학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각종 격투술과 사격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인간 병기로 만들어 왔다. 마침내 강화된 사무실 문이 폭격에 의해 박살나며 3명의 그림자가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암살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며 서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책상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읽고 있었다. 한 명의 암살자가 책상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서진은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앙하는 비명과 함께 암살자가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서진은 어둠 속을 질주하여 그의 뒤를 엄호하던 다른 암살자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사무실 집기를 박살내며 사방으로 튀었다. 서진은 바닥을 굴러 총알을 피하며 그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총을 발사했다. 카박! 다리에 총을 맞은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진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었다. 누가 보냈지? 말 안 해도 알아. 오재혁. 그 인간이겠지. 서진은 쓰러진 암살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계획대로 놈들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이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진이 계획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오재혁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예측하고 일부러 자신을 미끼로 던져 그 증거를 잡으려 한 것이다. 이 사무실 안팎에는 수십 개의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암살팀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서진은 비상탈출용 로프를 창문에 걸고 고층 빌딩의 외벽을 타고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백 팀장과 경찰 특공대가 건물로 진입하여 살아남은 암살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새로운 은신처 서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방금 전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 담긴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 체포된 암살자들의 얼굴, 그들의 침투 경로,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오재혁을 향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 팀장이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하셨던 겁니까? 서진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궁지에 몰린 뱀은 반드시 상대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그저 상대를 잘못 물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20년 전의 살인죄를 새로운 살인 미수죄로 덮으려 했던 오재혁의 어리석음. 그것이 그의 숨통을 끊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터였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러 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의 공기처럼 차갑고 결연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항그룹 대강당은 거대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생중계를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열기로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대항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터였다. 단상 위에 선 오재혁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은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암살 시도는 실패했고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무기는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서진을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하는 것뿐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여자는 악마입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윤서진과 아유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며 아버지의 회사를 뺏기 위해 온갖 비열한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비장하고 절박해서 몇몇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의 광기 어린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윤서진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오재혁과는 정반대였다. 차분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재혁의 비난에 대해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목소리로 대한그룹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웠다. 오재혁 회장님께서 대한그룹을 지키기 위해 싸워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그녀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재혁이 어떻게 수조 원의 회사 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렸는지, 어떻게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왔는지를 완벽한 논리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아서 오재혁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한꺼풀씩 벗겨냈다. 기업 사냥꾼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오재혁 회장. 당신이야말로 지난 20년간 대항그룹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를 불려온 가장 악랄한 약탈자입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오재혁은 결국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닥쳐, 너 같은 어린 계집애가 뭘 안다고. 이건 네가 사적인 원한으로.
네 아비가 만든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수작일 뿐이야. 사적인 원한, 그 단어가 윤서진의 마지막 스위치를 눌렀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다. 유산 가족감이 그 더러운 입으로 그런 단어를 짓거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좋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재혁 회장께서 만드셨다는 그 위대한 유산의 실체를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죠. 서진이 손짓하자 워룸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팀이 준비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20년 전 가사 도우미였던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 오재혁이 어떻게 서혜정 여사를 죽이고 자신을 협박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다음으로 복원된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오재혁의 차가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부패경찰 최만식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계좌 내역이 연이어 스크린을 채웠다. 장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오재혁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암전된 채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0년 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서진의 어머니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에 녹음된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당신 회사 돈에 손댄 거 다 알아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내 남편도 처리했는데 너 하나 처리 못할까봐. 둔탁한 소리, 여자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정적 끔찍한 살인의 순간이 모든 사람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송 카메라가 단상 아래에서 떨고 있는 오재혁의 발을 클로즈업했다. 그가 신고 있는 것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악어 가죽 구두였다. 스크린은 분할되었다. 한쪽에는 8살 윤서진의 증언을 토대로 4D로 복원한 살인자의 구두 이미지가, 다른 한쪽에는 지금 이 순간 오재혁이 신고 있는 구두의 라이브 영상이 나란히 비쳤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살인자의 증표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재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마치 저주받은 물건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오재혁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윤서진은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오재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오재혁, 20년 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 바로 그 구두를 신고. 검사가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재혁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2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악의 제국이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재혁이 수갑을 찬 채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나간 후에도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단상 위로 몰려들어 이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된 윤서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대표님, 오재혁 회장의 범죄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대항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를 향해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대신 20년이라는 길고 긴 전쟁을 마친 병사의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소란스러운 장례를 조용히 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이 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항그룹은 한 사람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온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어두운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주주들과 카메라 너머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저는 대한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어머니이자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셨던 고구 서혜정 회장님의 유지를 잇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오재혁은 재판 끝에 살인 및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괴물 회장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대한그룹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대현 다시엔의 간판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우아한 로고가 새겨진 간판이 올라갔다. 혜정건설, 하해중 컨스트럭션. 20년 전 오재혁이 집어삼켰던 그녀 어머니의 회사 이름이었다. 윤서진은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꿈과 유산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위험한 건설 현장의 안전 설비를 최우선으로 교체했으며 회사 수익의 일부를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CEO의 그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 윤서진은 조용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백합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비석에 낀 먼지를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다. 그리고는 꽃을 내려놓고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오래 걸렸지. 내가 너무 늦었지. 그녀는 지난 20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을 어머니에게 들려주듯 나직이 읊조렸다. 지옥 같았던 훈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부했던 경영학, 그리고 복수를 위해 버려야 했던 수많은 감정들. 이제 다 끝났어. 엄마, 그 악마는 벌을 받았고 엄마의 이름은 다시 빛나게 될 거야. 그녀는 차가운 비석에 이마를 기댔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옷장 속에서 다짐했던 그 소리 없는 맹세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한마디.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 순간 20년간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자의 해방의 눈물이었다. 카메라는 드넓은 하늘 아래 어머니의 묘비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작은 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간다.